갑자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머리가 하얘지는 동시에 어찌할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될 텐데요. 과거 6.25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현역 군인들 중에는 김정은 돼지새끼 때문에 휴가나 외출이 통제되기도 하고 각종 포격 도발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장 상황에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호성이 큰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군대를 갔든 안 갔든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그 와중에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쟁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고 한들 긴장이나 당황을 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며 큰 피해를 보는데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멘탈을 잡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신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자극에도 정신이 나가버리는 유리멘탈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최고의 판단을 내리며 최고의 성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강철 멘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력을 키워놓으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뛰어난 투지와 근성이 있다는 거고 이는 곧 끓는 점 효과를 발현해냅니다. 물이 99도일 때는 단 1도가 부족해 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열심히 하지만 1도가 부족해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1% 가능성을 끌어내는 게 바로 멘탈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죽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노력의 양이나 실력은 사실 비등하기 때문에 승패를 좌우하지 못해요. 누구나가 레벨 99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신력의 차이 때문에 메달의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오직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환경을 100%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요. 거장은 장비를 탓하지 않듯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 자체에 집중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집중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듯 나 자신에게도 내가 소중한 친구이자 전문가가 되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 판단력이 명확해져 강철 멘탈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리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하루 몇 분 동안만이라도 꼭 연습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항마력이 증가해 강철 멘탈이 돼 있을 테니 말이죠. 첫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가는 과정은 GPS와 같습니다. 중간중간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방향과 거리를 끊임없이 맞춰가며 끝까지 추적해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도에다 목적지만 표시해 놓는 게 아니라 GPS를 들고 직접 움직이며 오차 범위를 계속 수정해 가라는 거예요. 넉넉히 예산을 세우고 충분한 채비를 갖춰 중간중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계획해 성공을 향해 한 발씩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나 목적지를 정할 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다음 달성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본 후 목표를 최대한 현실적, 구체적으로 정하되 성취 기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죽기 전에 히말라야 등반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히말라야 이전에 북한산이라도 등반해 봤으면 달성 가능성을 대략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하이킹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는 건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치와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대체 무엇 때문에 등반이 목표가 된 건지 전제 조건이 없으니 다급함이나 간절함 등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 목표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소리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위 조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보자면 평소에 허리가 안 좋은데 등산은 허리 디스크 완화에 좋으니 올해 안에 설악산 등반을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까지 포함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건데요. 그 다음은 중간 미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는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날짜와 기한을 부여하고 원하는 목표 성과를 마디마디마다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경험이 없으니 기초 체력을 위해 주말마다 북한산 등반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설악산 등반에 도전한다는 미션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크고 작은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목표를 잊지 않게끔 시각화, 청각화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목표를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요약해 늘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명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뇌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자나깨나 목표에 가까워지게끔 만드는 과정입니다. 심리학 관점으로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 목표를 정했다고 한들 자주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미루게 돼요. 안 그래도 없는 의지가 더 없어지기 마련이죠. 실제로 목표를 적은 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매일 큰 소리로 따라 읽거나 이를 녹음해서 자주 들으면 성취율이 최소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목표를 보고 들을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뭐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시각화해서 책상이나 지갑, 심지어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내 꿈과 목표를 노출시켜 보세요. 하기 싫어도,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주어인 나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이미 달성한 것처럼 긍정적 완결문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효과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 목표를 한 줄 요약해 보자면
나는 올 12월 안에 설악산을 등반한다. 나는 올 3월까지 2개의 기사 자격증을 딴다. 나는 올해 5천만 원을 모은다. 나는 올해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을 모은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적응해라.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수많은 위험 요소를 보수적으로 고려하면서 생존성을 높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생각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정적 생각의 적정선을 통제하지 않고 여기에 자아가 먹혀버리면 냉소주의,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고 심하면 편집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그 핵심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걱정 중 80% 이상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미 증명되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걱정을 사서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습관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무의식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대로 현실 세계에 투영이 되는 거죠. 이는 자기 현실적 예언이라고도 불리는데, 즉 생각한 대로 결과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주파수로 생각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현재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빠져 있네. 해보지도 않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네. 야리구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네. 하락장에 자산이 돈이 녹을까 걱정하고 있네 등으로 현재 자신의 머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됐다면 멈춰를 외치고 진짜 해야 할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생각의 전환이 힘들다면 자신만의 트리거가 될 만한 명언을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위인들의 명언이나 종교 서적에 나오는 말씀을 암기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외치고 안 좋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 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도저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국의 가우프라는 테니스 선수 역시 우승에 대한 압박과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크리스찬인 그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기 시작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그녀는 결국 19살 나이에 최연소 트로피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심호흡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졌을 때 몸을 자극해서 생각과 마음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여 마심으로써 신선한 공기가 몸 깊숙이 퍼지고 천천히 내뱉음으로써 몸 안의 독소와 부정적 생각들을 같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할 때 의도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숨과 함께 들여 마시고 해로운 에너지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 라고 생각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홍길동,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이용해라.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커진 이유는 시공간 분리가 안 돼서인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스트레스를 몸에 해로운 외부 자극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응력이라고 해서 한자로 이를 풀어보면 외부 압력이나 현상에 견딜 수 있는 긍정적인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위기와 기회 두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커지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 하기보다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소모해 버리든가 아니면 해소해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원활한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래스카의 언어를 천적과 함께 보관하면 폐사율이 적은 데다 신선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즉, 연어에게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도 적정량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명석함까지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 상황이 당장은 안 좋아 보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의 잠재적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 마라 현재에 부르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세상이 끝난 것 같다는 과대 해석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호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급해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몸 스스로 각성이 되는 건데요. 이를 이용해 보다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보세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적정량을 넘어서 버리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이를 이용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높은 성과를 뽑는 게 중요한데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정량의 수면과 운동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며 건강한 식이요법과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취미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엔돌핀이 도는 동시에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되니 스트레스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치를
120%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넷째, 주의력을 알맞게 분배하고 조절해라. 우울증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독이 되는 증상이 바로 주의력 결핍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의 폐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MZ세대는 비디오 게임을 시작으로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등 각종 스크린에 노출된 세대라 그 누구보다도 머릿속이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집중하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누가 수다를 떨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집중력이 분산되어 버리죠. 그래서 책상, 방 정리 같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업무 효율 또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3분마다 딴 생각이 들도록 뇌의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딴짓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딴 생각에 정신이 팔렸다가 원래 했던 생각이나 작업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력 결핍은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데요. 하지만 머리에 새가 똥을 싸는 건 못 막더라도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분배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호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잡생각이 날 때마다 억지로 차단하기보다 핵심적인 포인트에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후에 파티가 있으니 업무를 빨리 끝내고 회의실 의자를 정리하라는 전달 사항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핵심은 의자 정리인데 주의력 결핍이 있는 사람은 파티에 주의력이 쏠리게 되고 무엇을 먹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저 먹을 생각뿐이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이 생각을 차단하려 하죠.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파티에 초점을 맞추되 이를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선 업무를 더 빨리 끝내겠다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업무할 시간에 파티할 생각으로 집중력과 시간이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 성과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업무를 빨리 마치고 일찍 회의실에 갈 수도 있으니 결국엔 의자 정리라는 과제까지 완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딴 생각이 들 때면 원래 하던 일과 연관시켜 생각을 전환하고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은 평소 한눈 팔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빨래를 겸여 TV를 보는 간단한 업무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들을 병행하면 스트레스가 증폭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에너지 소비가 빨라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평소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짧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 일에 1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면 이미 ADHD 증상이 시작된 거라 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정신착란이 오기 전에 업무를 빠르게 많이 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며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정보가 아닌데도 킬링타임용으로 인터넷 알고리즘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고 시도 때도 없이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무얼 하든 간에 SNS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 금단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내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휴대폰 사용이 통제가 안 된다면 잠금을 해놓든가 중간중간 알람을 맞춰 정신을 놓고 있던 자신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부터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부터 동시에 두드리며 손가락을 이동해 보세요. 집중력 저하를 막고 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지 훈련에 힘써라. 이미지화는 어떤 현실이나 특정한 상황을 오감을 이용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래서 환자들도 이미지 훈련을 하며 치료를 받으면 9배나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소형 컴퓨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초창기 IBM 창업자들이 복잡한 회로판을 소형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운동선수나 비행기 조종사, 수험생들에게는 더 유용한 훈련인데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각기 연습량과 기량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전에 멘탈을 얼마나 잘 붙들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앞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일종의 가상의 리허설이자 모의고사를 쳐보는 거죠. 운동선수, 조종사, 수험생 모두 실전 장소에 가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더 긴장하게 되고 머리가 하얗게 돼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실전에 익숙해지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트랙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조종사는 항로를, 수험생은 시험장을 상상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중간에 우발 상황이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며 실제와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뇌는 실전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몸도 여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실행력과 수행력, 창의력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감을 최대한 이용해야 2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면접을 준비하든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든 마치 연극을 하듯 각 상황별로 치밀하게 대본을 짜서 감정 몰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렌지를 먹는 상상을 해본다면 껍질을 딸 때의 촉감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식감과 향까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피겨 선수라면 3단 점프를, 조종사라면 이착륙 비상 절차를, 수험생이라면 답안지 마킹 같이 실수가 작고 오발 상황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을 수도 없이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 갔을 때 긴장이 이완되고 설령 오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차선책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지 훈련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목표가 이루어진 최종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의 상황을 오감을 이용해 자주 느껴보세요.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모습이나 부자가 되어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모습, 뭐든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무엇을 상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뇌와 심장, 그리고 배는 같은 신경세포로 이어져 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배도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이념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속 깊은 울림을 들어보세요.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섯째, 너 자신을 믿어라. 위 5가지를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더는 유리가 아닌 강철 멘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쉽게 멘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된 환경에서 극도의 성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 멘탈이 됐을 땐 총 4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현 상황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만 보더라도 그 원인과 과정이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상황인식력이 커졌기 때문이죠. 평소 이미지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펼쳐져 누구보다 빨리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또한 증가하는데요. 당혹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이 한 곳에 고착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다양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사작용이 극대화되는데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조준할 수 있으니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머릿속이 두려움과 공포로 잠식되었을 때 심장이 뛰는 소리는 용기가 되어 몸을 각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성을 잃게 만들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침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침착하게 몸이 각성되기 시작하고 현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하는 동시에 다양한 해결책과 부작용을 고려해 최고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순간에 뛰어난 판단력, 통찰력, 신의 한 수가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몰아붙여도 더는 두려워하거나 외부 환경에 휩쓸려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되어서 말이죠.